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의 금융 이야기 시간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앞으로 더 자주 뵙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페트로달라 종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구글 트렌드를 보시면은 페트로달라 검색어랑 제가 한번 FOMC 검색어를 그 트렌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파란 게 페트로달라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죠. 물론 FOMC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체적인 인터넷 네티즌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페트로달라 체제가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맺은 협약인데 이게 50년이 한 기한이었는데 지난 6월 9일 이것을 연장하지 않으므로 이 페트로달라 체제 종원을 구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금융시장에 뭔가 굉장히 큰 요동이 칠 것이다. 또는 이제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서서히 이제 바야흐로 저물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사우디가 1974년 7월에 맺은 이 협약은 어떤 거였냐면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라는 협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은 그 전에부터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면 이 석유 문제, 석유 수입 문제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미국이 공들인 나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뭐 리비아,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을 쭉 봤을 텐데 미국의 입맛에 가장 맞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닉슨이 그 유명한 키신저와 함께 사우디로 가서 그 국왕과 함께 어떤 협약을 맺는데요. 그것이 바로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였습니다. 그럼 뭐 이거 목표는 당연하겠죠. 뭐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페트로달라라는 즉 석유를 팔아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거를 달러를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리사이클링 할 거냐. 석유 대금을 달러를 받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연히 그거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물론 100억 달러 벌었으면 이걸 다 전부 국채에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시만 하더라도 유목 국가로 분류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제 발전을 위한 SOC, 즉 뭐 도로, 항만 이런 것들도 투자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공장들, 최신의 미국으로부터 기술들을 도입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또 어떤 새로운 시장 개척이 될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한 것이 경제협력공동위원회였습니다. 물론 기대 효과는 당연히 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거였겠죠. 자, 그럼 이런 협약을 맺을 수 있던 것은 뭐냐면은 미국과 사우디의 이해가 상호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협약을 바라보는 관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음모론적인 관점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미국이 압도적인 힘의 오유리 군사력, 정치 군사력을 가지고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강제해서 너네들한테 원유를 수입하면 너네는 그것을 우리나라 국채, 미국 국채를 반드시 사야 돼. 이렇게 했다는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네티즌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서로 상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았나. 이게 더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봤을 때 이게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 협약은 비밀 협약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비밀 협정이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우디는 아무래도 중동 국가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피에로에 굉장히 큰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나라였고 그리고 또 당연히 중동의 어떤 그 이슬람으로서 형제 국가들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알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이라크나 뭐 리비아나 이런 협약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어떤 외교적 고려에 의한 그런 비밀 협정이었지, 미국이 사우디를 강력하게 뭐 압박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비밀 협정은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우디의 그 당국자들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자, 미국하고 협정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은 또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고, 수입이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달러로 오면은 이제 사우디 중앙은행이 그거를 수출한 기업들한테 리알화, 사우디 통화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은 그거를 경제 쭉 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 예상할 수가 있냐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당시에 사우디는 유목국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상 무역 흑자를 제대로 잘 큰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무역 흑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 일부는 미국의 선진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또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그 핵심적인 도로나 항만 건설에, 즉 SOC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미국 국채를 사는데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경험은 실제 사우디에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막대 그래프는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GDP 비율로 본 것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보면은 단군 이래 86년부터 최초로 흑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6%를 넘어섰습니다. 오렌지색 그 선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우디 같은 국왕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사장님은 그 수출 대금을 한국은행에 가서 여기 달러 있으니 원화로 바꿔주세요 했겠죠. 그럼 그게 그대로 민간에 풀린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풀리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산업화가 꽤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이유가 아마 사우디의 당시 정책 당국자들이 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데서 많은 조언을 받았겠죠. 이거 그냥 풀었다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현명하게 잘 써라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사우디가 실제 미국 국채를 샀던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현재도 미국하고 사우디 리알화 사이에는 이렇게 환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우디의 정책 당국 금융 정책, 특히 외환 정책은 뭘 중심으로 한다?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요즘 그런 얘기 나오죠. 브릭스에 가입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교역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나라는 뭐 중국이니까요.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굉장히 현재로서는 또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까지는 여전히 사우디는 미국 달러 중심으로 교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기축통화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전해야 됩니다. 일단 규모가 커야 되고요.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나라 통화가 어느 나라 통화하고도 쉽게 이 환전이 되고 환금성이 높은 환금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그 나라 금융시장이 굉장히 개방적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받았으면 그 달러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겠죠. 미국 은행에 그냥 현금으로 은행에 유치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으니까요. 지금 미국 은행에 그냥 보통 예금으로 예금하면은 1%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뭐 MMF라든지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투자할 수가 있겠죠. 또는 미국 국채에도 투자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뭐 $1,000밖에 안 벌었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이다 그러면 몇십억 달러를 벌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한국에 가져온다? 뭐 아니겠죠. 일부는 갖고 오겠지만은 일부는 미국 금융시장에 뭐 쉽게 얘기해서 파킹한다 그러죠. 근데 파킹할 수 있는 도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은행 예금으로부터 국채까지. 그런데 그것도 내가 오늘 그 미국 국채를 갑자기 미국 달러가 필요해서 미국 국채를 갑자기 팔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국채 시장이 규모가 작으면은 큰 기업이 팔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져나 출렁출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 없이 미국 국채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런 어떤 가격 변동성 없이 충분히 바꾸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뭐 흔히 위안화가 미국 달러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과연 그럴까요? 그걸 보면은 미국의 금융시장과는 다르게 중국의 금융시장은 통제를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 통제를 하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현재 중국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죠. 산업정책이라고 하죠. 그럼 산업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정책이죠. 금융시장을 어떻게 산업정책에 맞춰서 발맞춰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미국처럼 풍부한 유동성도 가져야 되고 황금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이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에서 이게 벗어난다는 얘기죠. 현재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이런 또한 현재 미국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많은 나라들이 뒤에서 욕은 해요. 쟤네들 아무런 대가 없이 국채 발행해서 자기네들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충하고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체제에서 가장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딜까요? 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꾼다. 말은 맞는데요.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어마어마한 시장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망가지지 않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시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그런 의무 중에 뭐가 있나요? 바로 미국 시장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급준비금에 대한 5.4%나 되는 금리를 지급하고 있죠. 이것들은 바로 또 미국이 져야 되는 책임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꼭 미국 시장이 기축통화라고 해서 어떤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이런 체제 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나라는 누가 봐도 뭐니 해도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수출을 통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뿌리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또 사줌으로 인해서 근데 그때 뭘로 사나요? 바로 달러를 사죠. 그럼 또 중국은 그거를 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미국 국채도 사고 또 다른 미국 주식도 사고 또 다른 자산도 금융 자산도 사게 되는데요. 결국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다는 중국이고 가끔 비판을 하지만은 사실 중국은 기축통화 위안화 중심의 기축통화 체제를 현재 상황에서는 바라지 않고 지금 현재 달러 중심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내심 이런 거를 원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은 이것도 많이 바뀌겠지만요. 가까운 미래에는 여전히 달러 중심의 이런 기축통화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종언이라는 것은 설령 페트로달러 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어떤 뭐 금융시장에 어떤 뭐 큰 임팩트를 주거나 그런 충격을 주거나 하는 그런 큰 의미는 별로 없는 그런 뭐 이벤트다. 그리고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